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꾸준히 이야기들을 했었을 거예요. 자, 유산소 운동.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더하기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 더하기 지방. 뭐, 요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산소 대역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산소 없이 사용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비상에너지를 무산소라고 한다. 무산소 비상에너지, 비상연료. 자, 요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천적으로부터의 투쟁 내지는 도피를 위해서 무산소 대역에서의 비상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비상에너지의 특징은 산소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산소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원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1대2. 원래는 1대4인데 4 중에서 2를 에너지를 변환시킬 때 또 써요. 그래서 요것은 대신에 효율이 매우 나빠요. 효율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속시간이 오래 가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요 무산소 즉각적인 에너지를 쓰는데 ATP의 에너지원을 운동을 할 때, 전력 질주를 할 때 3초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 한 5초, 6초 버틸까? 그래서 100m 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초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 그런데 요 무산소 대역을 할 수 있는 놈이 하나가 이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요 놈의 무산소 대역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있는 대부분의 포도당들을 암세포가 우선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기력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몸도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가는데, 이렇게 무산소 대역을 해서 그 에너지를, 특히 당이라는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는 사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계속 증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이 망가지거나 정상세포들의 역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우리 수업 초기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암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 대사질환으로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암세포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요 당분, 포도당이라는 것을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가 소모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암의 주 에너지원을 고갈시켜서 암의 성장 그리고 증식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암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이 2되고 2가 3되고 3이 4되는 정도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대식세포들, 얘네들이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다 먹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식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저 암세포들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은 뭐 10억 개씩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 대식세포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너지가 무한으로 공급이 되는 상태, 내가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농경사회였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배고파지면 또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밥그릇도 엄청난 사이즈의 밥그릇을 먹었던 것도 우리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 많은 밥을 먹기 위해서 짠 젓갈 같은 음식들을 반찬으로 해갖고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섭취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의 식습관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들을 과잉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 체내에 있는 충분한 포도당을
확보를 했는데 이 노동이라는 논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는 운동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과잉 축적된 이 에너지원들이 결국은 암세포들에게 무한 공급되는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한 이 과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율로 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50년쯤 있으면 우리 이 중에 33분의 1은 반드시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은 60세쯤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병원, 의료 시스템 너무 좋아서 80세가 돼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암이 발병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이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비율은 약 33%이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약 50%의 암 발병률을 가질 수 있다. 이 확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라는 이 포도당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습관,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사용하는 이 포도당의 80%를 근육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의 양을 늘려주거나, 요 과정으로 이 대사질환 중에 하나인 이 암에 걸릴 확률을 줄여주는 것조차도 우리 대구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의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암세포의 이 증식도 마찬가지,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치매도 이상한 상태의 그 단백질, 변성된 단백질들이 뇌 안에 축적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치매, 변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 것과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수업 초반에 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현재 약 10억 개씩의 세포들이, 암세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암세포들을 이 대식세포들이 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산술적인 증식일 때만 그래요. 1이 2되고 2가 3, 3이 4 됐을 때. 하지만 암세포의 이 특징은 우리 세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8개가 16개 되는 지속적인 이 분열로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 종이를 접어볼까요? 종이 있는 사람, 종이 한번 접어봐요. 몇 번 접을 수 있을지. 종이 몇 번 접을 수 있지.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몇 번 접을지 빨리. 무한으로 접을 수 있다고? 땡. 접어봐. 몇 번 접을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 접어봐요. 6번이 거의 맥스예요. 이론적으로 7번 이상 접을 수가 없어요. 무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7번 이상 종이는 접을 수가 없어요. 종이 사이즈도 다르지 않겠어요? 사이즈를 무한으로 돌리면 그 사이즈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달까지보다 더 긴 거리가 될지언정 접히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돼. 7번 이상 접을 수 없어요, 종이는. 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지? 어이씨. 넘어가고. 아이씨, 큰일 났네, 이게. 예? 치매? 치매하다가 난 치매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산소에 대한 것들은 잠깐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유산소와 무산소로 있는데, 무산소를 통해서는, 전력 질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에너지, 포도당과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어요.
몇 초 못 쓴다고, 몇 분 못 쓴다고요, 무산소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포도당이나 지방산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무산소 대역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 무산소 대역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민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무산소 대역은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컨닝한 것 같은데? 컨닝 아니야? 아주 좋은 통찰력이에요. 무산소 대역에서 그동안은 지방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소 내지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일단 커피 있다라고 봤을 때 무산소가 그동안은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됐었는데 최근에 요 무산소 대역들에 대해서도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요것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유산소 대역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32개 에서 38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고, 자, 이거보다 더 강력한 106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포도당보다는 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인듀어런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요 지방이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거리 사이클링, 그 다음에 마라톤, 이런 훈련에서는 이 지방 연소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보계로 대변되는 그 상술. 자, 일본에 있던 그 만보계를 만들던 그 기기 회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상술. 만보만 걸으면 우리 인간은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댕댕이 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기에 관련돼서 매우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이 소비자분들, 이 운동 소비자들의 아주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이 열정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돈과 노력들을 낭비하게 되는 과정. 보통 만보를 걷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는 소모가 될 텐데, 그동안 할 수 있는 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그 유산소 운동이 안타깝게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의 진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채집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눈 뜨고 배고프면 가서 따먹고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사냥으로 바뀌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우리 어떤 식생활, 그 다음에 먹이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추워지는 간빙기. 요때 사냥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선택한 것은 극도로 효율화된 운동, 역학적인 움직임이에요. 그것은 걷기, 뛰기,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조깅? 자꾸 이렇게 용기 있게 이게 이야기하니까 조깅은 두 자야. 자, 여기, 이쪽에도. 자, 여기 잘 봐, 이게. 뒤지고 싶어? 잠이라니, 이게 세 자잖아, 세 글자. 에너지 효율,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인간만이 갖고 있어. 영장류도 있지만, 손들이 있지만, 이것만이 인간들만 가능해.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게다가 이게 초성까지 3개나 줬는데, 자, 3초 줄게. 3초. 1.
세 글자라니까 씨름이 왜 나와? 조깅이 왜 나오고? 질문을 다시 3, 땡, 던지기. 인류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놈이 지칠 때까지 걸어가서 사냥에 성공할 때까지 걷기. 저 걷기는 보통 일주일이 될 수도 있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칠 때까지 걷는 거야. 그러다 보면 늑대처럼 완벽한 이 엔듀어런스에 적합한 이 지구력과 적합한 이 늑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말처럼 빠른 놈들, 뛰기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말 같은 것도 인간의 그 뛰기 능력으로 해결이 됐는데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던지기 능력. 그로 인해서 빨리 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던져서 맞춰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이 과정들까지 인류가 가장 효율적인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보면은 맞는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걷기가 바로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 저 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도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만보계라는 상술이 허황되다. 저 만보계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인류가 진화하고 이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 걷기는 평가받지 않았어. 그동안에 우리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좋았는지, 그 다음에 단체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한 이런 언어, 소통 활동들이 사냥의 확률을 높인다라고 했지, 저 걷기, 저 엄청난 이 지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계속 걸어가서 상대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쫓아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류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 만보계. 만보를 걸으면서 우리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표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저 만보를 걷는데 빠른 걸음도 있고요. 느린 조깅도 있어. 그런 것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정말 힐링을 위해서 산책 수준으로 하는 저놈이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는 정말 쓰잘데없고 노력과 시간, 비용까지 많은 낭비를 한다. 오히려 저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노르딕 워킹, 빠른 파워 워킹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시간당 노력에 따라서 개선되는 이 인슐린 민감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물론 사이클링이나 마라톤처럼 뭐 하루에 뭐 200km씩 가는 뭐 사이클링을 한다 이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섭취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의 효율, 산소와 함께 이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난이도, 이 저강도의 이 지속 시간을 길게 갖는 요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만보계의 어떤 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걷기는 이 저강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걷기는 이 저강도 운동이 아니다. 강도가 극초저강도. 강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종일 걸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1m 높이로 5kg, 5kg, 10kg의 바벨을 들었다 놨다를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먹고 몇 번 해야 되는지. 우리 이 학생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0kg짜리 5kg짜리 바벨을 들었다 놨다 몇 개 하면은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을 다 쓸 수 있을까요?
50번! 이야, 대단한데. 50번. 야, 50번. 이 10kg짜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50번 하면 짜장면 한 그릇하고 이렇게 딱, 된다. 야, 그러면 살 찌는 게, 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4만 번. 4만 번 해야 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거 4만 번 해야 돼. 그래, 짜장면 한 그릇 하고 맞아.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거 4만 번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적당하게 시간만 있으면은 짜장면 한 그릇이 다 없어지죠. 그것은 우리 몸이 항상성,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 기초대사만 가지고서도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이 소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초대사도 엉덩이, 허벅지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기초대사하고 엉덩이 근육이 많지 않은 사람의 기초대사량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것은 우리 근육이 80%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요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저강도 지속 시간을 이제 달리기로 얘기를 했을 때는 4km 정도 per hour. 4km 정도 per hour 정도를 저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아니다. 틀렸다. 4km 정도로는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저강도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를 누구는 4km로 걸어도 힘들지만 누구는 4km로 뛰어도 힘이 안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이 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 심장박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심장박동수가 좀 낮게 뛸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자. 자, 요것을 간단한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실,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서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러면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다 그러면은 나는 한 158 정도 되겠다. 한 9 정도? 만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곱해보자 해서 60에서 70%까지를 요 존 2 영역이라고 볼 때 중간쯤 되는 것이 한 65 정도가 되는데 65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운동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존 2의 한 70%, 운동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60%. 요것을 계산으로 하면은 자, 운동이 안 된 사람을 기준으로 60%에 맞춘다고 하시면은 뭐 한 100 정도 되겠다. 100. 에? 100개의 이렇게 표현할까? 비트 퍼 아워. 아, 이건 M이구나. M. 자, 1분당 100개의 심장박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걷기를 하면 100개가 더 높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낮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심장박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존 2 죄송합니다. 존 2 영역에서의 이 걷기를 지속시간은 자, 100개의 존 2 영역에서 내가 곱하기 시간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면 근육에 약 20분, 그 다음에 간에 약 20분, 요 정도의 글리코겐이라는 놈들이 간에도 한 2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 그리고 근육에도 한 20분 정도의 버틸 수 있는 양의 글리코겐들을 저장하고 있다. 물론 허벅지의 양이 더 저장고가 더 커진다 그러면 20분에서 25분씩 버틸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겠지만 이것도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들이 많다 그러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간이 이렇게 뭐 딱딱해지고 간이 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0분의 에너지 저장고가 그러면은 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지방이 간이 쌓인 분들은
하여튼 지방간은 나중에 또 퀴즈를 한번 낼게요. 자, 그러면 20분 간에 있는, 20분 근육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40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글리코겐들이 있다면, 이 글리코겐들을 40분 저강도, 존 2 영역에서 저강도로 40분 정도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근육과 간에 있는 이 글리코겐들이 소모가 된다. 포도당이 내가 저장하고 있는 놈들이 40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소모되는데, 안타깝게도 40분 동안 저 만보계가 요청하는 만보를 저강도가 아닌 걷기를 기준으로 40분을 해봐야 포도당 연소가 다 끝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는 글리코겐들이 허벅지나 다리로 걷기에 사용됐던 그 근육들한테 부족해진 글리코겐들을 또 추가로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저강도라고 하는 존2 영역에서의 그 운동이라고 하면,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근육 안에 있는 우리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들은 일단 다 고갈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40분, 근육에 20분, 간에 있는 20분을 존2 영역에서 운동을 했을 때 포도당들이 고갈되고, 그 이후부터는 고갈된 포도당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의한 에너지원, 지방을 연소시키기 시작한다. 이때서부터 실질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그 임계점이에요. 그럼 나는 운동도 했고 억울해. 나는 병원도 열심히 다녔고 억울해. 나 약도 잘 먹었는데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억울해. 나는 충분히 걷기 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걸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2시간 동안 걸었던 것은 운동이 아니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힐링 정도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운동 처방을 새롭게 내려야 해. 약을 먹어서도 마찬가지. 약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인슐린을 맞아서 이 혈당을 세포로 막 쓸데없이 막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는 지방이 축적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약을 통해서도. 자, 그것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즘에 각광받는 삭센다, 위고비로 위시되는 그 GLP-1 계열의 그 호르몬 제제로서 식욕, 배고픔을 내가 잘 인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요 고갈 상태, 결핍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 원론적인 의미로 우리 몸의 기능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약제, 호르몬제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장기의 활동,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결핍이라는 얘기들이 중요해. 포도당의 고갈을 시킨 상태에서 포도당이 근육 안에, 간에 부족해졌을 땐 결핍 상태가 있고, 결핍 상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사 먹을 수 없다. 물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서 먹는 거, 이런 건 빼는 거야. 그건 결핍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핍은 없어서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몸한테는 자극을 넘어서 일종의 충격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결핍 상태예요. 자, 요 결핍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결핍의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결핍, 우리들이 요즘에 많이 익숙해요. 가장 단순한 결핍 첫 번째, 단식.
단식인데 이 단식도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단식이라고 얘기해서 14시간부터 시작해서 16시간 정도가 지나가면서 우리 몸이 결핍 상태에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약간의 어떤 작은 충격을 받는 거야.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지속되는 간헐적 단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결핍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때서부터 약간의 항상성의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의 항상성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14시간에서 16시간의 단식과 24시간 단식, 그 다음에 48시간 단식, 72시간 단식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해서 한 번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이 우리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돼야 되는데, 그 시간은 첫 번째 3주가 걸려요. 이 3주는 일단 무조건 버텨야 돼. 이 3주가 3번 걸려. 3번. 3주가 3번 걸리면 9주 정도 되죠. 자, 이 3주의 기준은 어디서 있냐면, 우리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그 시간 정도 걸린다. 세포가 생겨나고, 세포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재분열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까지를 기본적으로 3주 정도. 자, 이 3주를 잘 보면, 우리들의 미각, 우리들이 맛을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그 맛있던 라면이 맛이 없어져. 3주를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끊었어요. 술, 담배도 끊었는데 라면을 못 끊고 10년을 버티다가 10년 만에 라면을 끊었어. 근데 라면 끊어지는데 라면 맛을 잃어버리는데 난 4주 정도 걸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익숙했던 세포가 죽고 새로운 기억, 아무런 기억이 없이 새롭게 분열된 그 세포가 다시 성장하고, 그 세포로부터 또 다른 세포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것까지가 3번의 세대가 거쳐지면 여러분들의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3주만 버티자. 안 하고 안 먹고 결핍을 원한다면 결핍 상태로 3주만 버티면 우리 몸은 익숙하게 되는데, 뇌가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기억을 갖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로 나타나면서 그 맛있던 그 라면 맛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 맛을 아예 맛보지 못한 세포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결핍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최소 3주. 3주까지는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3주 후에 그 다음 효과를 또 쌓아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결핍으로 첫 번째 쇼크를 우리 몸한테 주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봤을 때, 저 간헐적 단식도 한 번 하고서 끝낼 수 있는 단식이 있어요. 이 단식은 일반적으로 72시간짜리 단식. 자, 요것은 한 번의 충격을 강하게 줘서 우리 몸한테 결핍이라는 상태를 좀 더 강력하게 제공을 하기 위한 단위가 72시간 정도의 단위가 되면, 이때서부터는 우리 수업 초반에 만들어졌었던 그 미토파지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자, 미토파지, 오토파지, 그 다음에 이제 대식, 매크로파지, 뭐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오토파지라는 자가 세포를 내가 스스로 분해하고 그리고 흡수해서 재합성까지 가는 그 오토파지 기능들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간이 72시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먹은 에너지, 보충된 이 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한 단백질 그리고 지방들의 이 에너지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된
연구 논문의 결과로서 나왔다. 그 오토파지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맞아.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 대식세포라는 것들이 나쁜 바이러스도 먹지만 손상된 변성된 단백질, 예를 들어서 우리 치매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그 변성된 단백질조차도 이 대식세포들이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다 먹어버리는 이러한 과정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었고, 그 시스템 그대로가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들조차도 내가 문제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들, 잘못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은 빠르게 분해해서 흡수해서 새로운 튼튼한 미토콘드리아로 바꾸는 그 과정까지도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데, 저 시스템은 우리 몸이 결핍이라는 저런 가혹한 환경에 처하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이 자극, 이것은 호르메시스라고 해서 우리 몸이 적당한 독, 적당한 자극에 의해서 개선되려고 하는 저 항상성과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위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자가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결핍에 의한 과정. 두 번째 결핍은 운동이에요. 운동. 자, 운동에 대한 또 다른 결핍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유산소 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소와 포도당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체내에 축적해 있는 저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지속적인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제한 조건, 충분한 수분과 그 다음에 전해질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상태 하에서 이제 유산소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무산소 대역에서의 전력 질주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죠. 이 무산소 대역에서의 전력 질주를 할 때는 산소 소비 없이 포도당들을 급한 긴급 에너지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하면, 고무줄을 예를 들었어요. 고무줄을 한 줄만 갖고 벌렸다 놨다 하면 저강도는 오랫동안 벌렸다 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한 고무줄을 10줄을 합쳐서 타래로 만들어서 이놈들을 10번을 저강도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 10개의 그 타래, 고무줄 타래는 지속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타래 중에서 내가 당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으로 쭉 당겼다라고 봤을 때 10개의 고무줄 타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터져나가지 않을까? 고무줄을 다시 한 줄의 고무줄을 쫙 당겼어요. 그리고 놨어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당겼다 그러면 어느 한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끊어질 때까지 당겨보자, 고무줄을 타래를, 요 과정이 무산소 대역에서의 전력 질주 아니면 무산소 대역에서의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무줄 타래를 최대한 당기고 당겨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의 워크아웃을 할 때 제일 약한 근육세포, 제일 약한 고무줄 하나는 터져나가거나 끊어질 거라고요. 그 과정이 요 근육 손상. 이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손상된 근육이 재생될 때마다 우리 피부에 난 이 자상, 상처가 아물면서 더 도톰하게 이루어지는 근육 비후, 근비대라고도 하고, 현재 있던 것보다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좀 더 굵거나 좀 더 두꺼워지는 형태로 근육이 재생되는 이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근육 더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근육들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수명의 저장 창고로서의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필요로 한 이 근육 손상과 재생, 이 과정이 아까 질문 드렸고 답했었을 때에 나왔던 요 무산소 대역에서의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없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산소 대역에서의 저강도 지속주를 통해서 포도당과 지방을 계속 연소시키는 두 가지, 포도당 연소시키는 엔진과 지방을 연소시키는 엔진, 두 개의 하이브리드 엔진, 듀얼 엔진을 만드는 시스템이 첫 번째 단계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육의 사이즈를 키워서 80%나 되는 포도당의 독점 우선권을 사용하는 근육들에게 암이 먹을 수 있을 그 에너지를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기초대사를 통해서 이 포도당을 먼저 소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유산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두 번째 무산소 대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필요로 한 운동 방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이클링과 마라톤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무산소 대역에서 있는 요 운동들 중에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서 운동 처방이 만들어져요. 자, 요것을 두 개의 축이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일주일에 2번, 뭐, 화목이든, 하면은 월금이든, 2번의 존2 영역에서의 LSD 하나,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강도 지속주.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꽂아둘 수 있는 요 고강도 인터벌 하나를 통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의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요것이 가장 인슐린 저항성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완벽하고 완벽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가장 강력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우리 세포의 민감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 처방 중에 하나예요. 저 훈련 처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장 익숙한 스포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줄 아는 스포츠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번의 저강도 지속주, 1번의 고강도 인터벌을 꾸며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링이 되겠고, 누구한테는 마라톤, 뛰기가 될 거고, 누구한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뭐 축구가 될 수도 있겠죠. 축구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저강도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에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로빅도 유산소 대역으로 저 느린 템포의 리듬에 맞춰서 하는 에어로빅이 있겠지만, 아주 뭐 그걸 뭐라 하지? 타바타라고 하네요. 타바타? 네. 타바타처럼 뭐 고강도로 무산소 대역에 있는 그러한 동작들을 섞어서 고강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좀 익숙한 그러한 스포츠로 운동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 요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들로 잘 먹었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배설돼서 끝나는 요 과정들에 필요로 한 것이 이제, 자, 무산소 대역에서 고강도 인터벌을 통한 근육 손상이 있었고, 이 근육 손상을 위한 이 재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재생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공급 부족, 못 먹는 거예요. 필요로 한 것들, 식재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근육 손상, 단백질의 보충이 필요한데 단백질 섭취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저 오토파지라는 걸로 해결이 돼. 우리가 비건이라고 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도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과 지질은 우리 오토파지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재흡수, 그리고 재합성, 요것을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근육과 동화시켜내는, 이 동화작용을 통해서 근육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근육 손상과 재생에 필요로 한 이 아미노산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 여기는 이제 필요해요. 자, 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고 단백질이 잘 소화가 돼서 우리가 흡수가 됐다고 해도 이 흡수를 통해서 근육 손상된 이 조직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의 형태로 공급을 해줬다고 해도 요놈들을 제대로 다 합성시켜서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 아까 뭐 얘기했잖아. 이거 뒤지고 싶어? 이때 얘기했잖아. 허이. 이때 필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잘 때 나온다고, 잘 때. 일반적으로 90분, 요 수면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거예요. 90분의 수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잠에 빠져든다, 깊은 잠에 와서 다시 선잠으로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렘수면, 비렘수면, 각성, 요 사이클 단계로 딱 있을 때 여기서 싹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요 시점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 때가 첫 번째 수면.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할 때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깊은 잠으로 빠지는 그 수면 주기에 맞춰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 요 시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 전에 먹어줘야 되고, 먹은 것이 잘 흡수될 때쯤 수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밥 먹고 자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밥 먹고 이 밥 먹은 것이 잘 소화가 돼서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혈중, 이 혈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중 내 아미노산의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을 때 깊은 수면에 빠지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이때 근육 동화작용이 생긴다 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해서 근육 손상만 한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열심히 아미노산만 잘 먹었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운동을 3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막 한다고 해서 먹는 것도 3일 내내 매일같이 먹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씨름 선수들이 뭐 익숙한 일본 스모 애들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하고 창고 나베라는 그 고칼로리의 고영양 죽 같은 거예요. 고기도 막 넣고 엄청 푹 끓여가지고 충분하게 끓여진 음식들은 이 아미노산으로의 해리,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들이 분해되고 쪼개져서 아미노산 형태로 아주 잘게 쪼개진 재료까지, 분자 단위까지로 나눠지면 그 분자 단위로 대한 나누어진 음식물의 소화 흡수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창고나베를 먹고 그리고 낮잠이라는 형태로 자면서 살이 비둥비둥 찐 것 같지만 진짜 스모 선수들 중에 성적을 내는 스모 선수들은 그 내부의 근육들로 꽉 차 있고 그 바깥에 지방의 형태로 싹 덮여져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유연하고 엄청나게 강한 진짜 스모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 스모 선수들은 잘하는데 안 자고 바깥에 나가서 뭐 놀러 다니고, 먹으러 할 때 열심히 안 먹고, 많이 먹었다 그래도 뭐 화장실 가도 토하고, 그리고 또 운동 열심히 하라니까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선생님 안 볼 때 땡땡이 치고, 이러한 친구들은 스모를 잘하지 못한 선수들로 나오지. 그것이 이 세 가지의 시스템 안에서 조건들, 세 가지의 결핍 조건들이 맞아져야 된다. 그 결핍, 첫 번째, 먹는 것들을 잘 먹어야 돼. 이 단식이라는 결핍은 용도가 조금 다른 결핍이에요. 저것은 안 먹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한 단식이고, 여기서 근육 동화를 위한 결핍은 또 다른 형태의 과정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요것은 아주 잠깐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필요로 한 결핍, 단식과 관련된 결핍과 여기서 필요로 한 단백질 동화작용을 위한 결핍 상황을 만드는 것은 두 개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헷갈려 해요. 자, 요것은 아까 이번 시간 서두에도 제가 1300km의 자전거 랜더너스를 하면서 먹었었던 그 식생활. 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자, 요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그리고 평소엔 절대 입에도 되지 않는 믹스 커피를 2잔을 타요. 믹스 커피를 2잔을 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믹스 커피를 2잔을 마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카페인 섭취를 통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평소에는 먹으면 안 되는 과당들이 섭취되면서 식사 후에 바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에너지 보급으로 첫 번째 단계 믹스 커피를 2잔을 마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먼저 반찬이 오면 그 반찬, 특히 김치 깍두기를 먹고요. 여기서 첫 번째, 전해질 부족, 특히 나트륨들이 땀과 함께 배출된 것을 보충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 김치 깍두기하고 함께 있는 그 야채, 채소에 들어있는 내 장내 미생물들이 힘을 쓰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채소들을, 섬유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러한 에너지들, 포도당, 지방들을 먹었다고 해도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힘을 못 쓰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게 해서 반찬을 먼저 충분히 먹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국에다 말아 먹거나 그 다음에 고기 먹고 하면, 첫 번째 과당과 이 커피, 카페인이 섞여 있는 요 놈은 밥 먹는 사이에 흡수가 돼서
내가 밥 먹고 바로 자전거를 타러 갔을 때 즉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먹은 내 김치 깍두기의 반찬은 시차를 두고 계속 내려갈 거예요. 아마 한 3시간 정도는 내려가야 장에 도달할 거고, 그때 장내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쓸 거고, 그리고 내가 먹은 밥은 약 30분에서 40분이 지난 이후에 에너지원으로서 분해돼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은 이 지방, 그리고 설렁탕을 기준으로 했다면 밥과 함께 먹은 고기들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이후에 분해되고 흡수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일단 내가 먹은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순서대로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혈당에 있는 그 에너지원을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나 우리가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체중 유지, 몸매 유지를 위한, 피트니스를 위한, 또 하나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그 노화되신 분들의 식생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처방하면 안 되는 그 식단을 나는 요 랜도너스라는 그 자전거 운동 중에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우리 뇌라는 조직은 제일 먼저 들어온 과당, 단당들, 빠르게 흡수해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요놈들이 익숙한 에너지원이라, 이러한 익숙한 에너지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선호하다 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평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뇌는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달달한 뭐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특히 과일,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리고 고기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고, 그리고 생각나면 뭐 야채 먹으려고 그래도 야채는 맛이 없으니까 안 먹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건 밥 먹고 김치, 깍두기 먹고 반찬 먹고 이 정도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입안으로 들어왔었던 탄수화물들, 그 다음에 과당, 복합당들이 제일 먼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될 만큼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혈당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뇌가 또 다른 스트레스, 코티솔을 분비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혈당이 떨어짐으로써 자기가 먹어야 될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수치가 혈중 내에서 떨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스트레스로 반응을 해요. 뇌라는 놈이.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스트레스를 피우고, 뇌의 스트레스, 짜증에 의해서 다시 단 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에 의해서 다시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혈당을 찾게 되고, 이것이 무한 루프에 빠져서 우리 몸이 항상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10년, 20년이 걸리면 나와 함께 따라서 먹거나 나를 똑같이 흉내내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미러링, 뇌 안에 있는 그 어떤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그 미러링에 의해서 이 아이는 부모님과 똑같은 식생활, 식습관에 빠져서 무한 루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전부 다 비만하게 된다. 심지어는 그 집 애완견, 그 집 강아지, 그 집 고양이도, 고양이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 집 강아지들도 비만에 빠지는 이 악순환이 있다.